안전정복의 이정환입니다. 자, 벌써 17회가 됐습니다. 17회와 18회는 이종족 간의 상성과 전투, 종족 공략을 하는 데에 밑에서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토스와 저그에 대해서 오늘과 그 다음 시간 연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족 공략의 실전 분석을 통해서 우리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종족 간 상성에 따른 전투의 흐름입니다. RTS는 자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일종의 성장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실 전쟁은 실제로 확보된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운용해서 전쟁을 치르느냐지만 RTS는 자원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성장을 하고 태클을 올리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종족 간의 싸움에 있어서는 각각 종족 특성에 맞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한 빌드를 구사할 수 있고 정찰을 하더라도 상대가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전에서의 이 흐름은 바로 빌드로 구체화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그와 토스전은 미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요. 상당히 다른 이종족과의 게임보다는 그 기본 흐름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그게 토스의 종족적 특성에서도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그와 토스전을 특별히 이 흐름을 주의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스타를 말한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스와 저그의 대전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기본 흐름을 가지고 있고 변칙적인 스타일이 많이 나옵니다. 테라는 기본적으로 공성전을 하는 강력한 화력이 있고 진지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진지전 형태를 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그는 기동타격대죠. 보통 그 고대나 중세 전투처럼 그 기동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밀리어택들을 가지고 이 떼거지로 승부를 하는 그런 그 기습, 우회작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토스의 특징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변화무쌍한데요. 토스는 그 저그의 기동전 형태라든가 기본 고대 중세 전투 같은 특성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마법으로 가게 되면은 현대전의 특성 그리고 현대전과는 또 다른 강력한 화력을 이용한 일당백의 특성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전투 형태와 전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토스와 저그가 맞부딪혔을 경우에 토스와 저그전은 그만큼 굉장히 변화무쌍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흐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토스와 저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족 상성을 먼저 잠깐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저그와 토스 같은 경우에 가위바위보 종족 상성에서 봤었을 때에는 저그가 토스보다는 약간의 상성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란이 붙게 되겠죠, 앞뒤로. 기본적으로 저그와 토스의 정통적인 종족의 상성은 저그가 토스보다는 약간 종족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스가 저그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토스가 저그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맞춰서 두 가지 종족의 상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스와 저그의 특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다 보면요, 초반 공세와 초반에는요, 공세와 수세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약간은 혼전의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이종족 싸움, 테란이나 토스, 그 다음에 뭐 저그와 테란과의 그 비교를 통해 보면은 특히 토스와 저그의 대전에서는 초반의 공세 수세가 명확하게 저그가 이겼다가 토스가 이겼다가 하는 식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요, 기본 유닛이 토스와 저그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토스의 종족 형태나 저그의 종족 형태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스도 초반에는 저그의 형태로 일당백의 소수정예이기는 합니다만 저그의 형태로 공격을 하는 기본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는 지금 첫 번째 기본 유닛이 질럿하고 그 다음에 드라군이 나오죠. 이게 저그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글링이 나오잖아요. 밀리어텍 유닛이죠. 그 다음에 히드라가 그 다음에 유닛으로 이제 가스 유닛으로 기본 유닛이 나옵니다. 밀리어텍 유닛, 그리고 레인저텍 유닛. 종족 구성이 굉장히 비슷해요. 초반에 나오는 기본 유닛의 형태가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초반 진행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술 운용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지상군을 가지고 근접 기동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근접 기동전이나 화력전이나의 형태가 모두 다 가능한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고대나 중세 전투의 아주 고전적인 전투 형태를 보면
창병과 궁수로 나누었었던 그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 형태에 대해서 옛날에 안 써보셨던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창병이 앞에 기본이 되고 있고요. 밀리어텍 유닛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궁수는 뒤에서 아처들이 왜 화력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쭉 창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있고 그 뒤에서 이제 활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있고 어느 나라건 동양이건 서양이건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고대 중세 정투는 이런 형태로 치루어졌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토스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저그에게도 있고 똑같이 초기의 형태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게이트 질럿 예를 들어서 투게이트 질럿 그리고 뭐 3해처리 저글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서로 그 병력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투게이트 질럿을 만약에 토스가 하고 여기에서 3해처리 저글링을 갖다가 저그가 만약에 해서 초반에 둘이 싸우게 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게이트는 2개고 해처리는 3개고입니다만은 질럿은 일당백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질럿과 여기서 나오는 저글링은 똑같이 밀리어텍 대 밀리어텍 유닛이거든요. 이렇게 둘이 싸웠었을 때 어디가 특별히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형태의 유닛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닛 상성이라는 게 여기서는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럿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저글링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유리할 수도 있고 얘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공세와 수세가 명확하게 유닛 상성에 따라서 저그가 유리했다, 프로토스가 유리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첫 번째 특징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두 종족이 다 이렇게 똑같은데 똑같기 때문에 방어력보다는 공격력이 전부 다 셉니다.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테라는 방어력이 세기 때문에 초반에 진지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그나 토스는 초반 병력이 비슷한데 이 비슷한 병력들의 특징이라는 게 전부 다 방어력보다는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병력을 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다 세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격력이 우위에 있다. 그 역시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실전에서는 화력 집중을 통해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중심 방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뭐죠? 중심 기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격전 형태. 이게 병력을 쫙 운용해가지고 본진까지 쫙 밀고 들어가는 이런 전격전 형태라든가 이런 식의 그 공격력을 극대화한 전법을 초반에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창과 방패가 아니라 창과 창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만큼 초반에는 굉장히 두 선수가 좀 뭐랄까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족의 초중반 진행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런 화끈한 공격력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조금 더 치중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서로 공격을 가는 척하면서 자원 확보에 조금 치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허를 찌르는 다양한 변칙 빌드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는 서로 창과 창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뚫기 위한 변칙 빌드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공세수세를 가지고 일반적인 기본 흐름을 따라가기가 다른 이종족 싸움보다는 상당히 좀 복잡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칙 빌드나 다양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그나 프로토스나 초반에 정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종족과의 경우에서도 지피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찰이 중요하긴 한데 특히 토스와 저그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특히 저그 입장에서 보면 토스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정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그도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변칙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정통이 아니고 변칙입니다. 그래서 변칙에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적어도 변칙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쓰게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도 토스도 적의 진행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정찰을 초반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찰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제2 정찰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두 종족상의 싸움에서 보면 정찰에 실패해서 지고 이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종족 간의 시소 법칙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렵기는 합니다만 한번 구분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자, 토스와 저그가 있는데
타이밍상으로 쭉 이제 자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저그, 그 다음에는 토스, 그 다음에는 저그, 그 다음엔 토스, 저그.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 이제 밸런스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토스, 저그가 당연히 어떤 종족보다 저그가 빨리 나오는 것은 당연히 저글링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이 저글링을 빨리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9드론 이하로 해서 빨리 만들 수도 있고, 12드론을 해서 천천히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세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토스는 프로토스죠. 프로토스는 항상 수세에 일단은 몰려서 이것을 방어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질럿이 생기면은 일단 입구 막아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투게이트로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토스가 우위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투게이트를 일반적으로 했었을 때, 원게이트면 타이밍을 해서 잡을 수가 없는데, 투게이트를 했었을 때 질럿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글링보다 상대적으로 공세 우위를 약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은 저글링과 히드라가 나오는 타이밍이 되는데, 여기서 히드라로 넘어가지 않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러커로 빨리 넘어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러커나 저글링 히드라가 나오는 타이밍이 되면 여기서 투게이트 질럿을 공격력에서 압도할 수 있는 프로토스의 타이밍, 저그의 타이밍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올라가서 프로토스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질럿의 공일업을 해줍니다. 그러고 드라군이 나오기 시작하고, 만약에 여기서 러커가 빠르게 나왔다고 했었을 경우에 옵저버가 끼기 시작하면 다시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프로토스의 공세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리버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칸, 하이템플러죠. 아칸이라든가 이런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 타이밍이 프로토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른바 한방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바로 이곳이죠. 이게 바로 지금 리버와 아칸 타이밍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썼죠. 여기서 다시 한번 러커가 많이 나오고 무탈이 나오고 확장이 돼가지고 투가스로 진행이 돼가지고 많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이것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리버라든가 아칸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이템플러라든가 하는 이제 고급 유닛이 나오는 그 한방 타이밍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진행 상황에서 보면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조금 그 값이 낮죠. 값이 조금 작습니다. 값이 작죠? 값이 작고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데보다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빠르게 진행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공세라고 하더라도 사실 공세인지 안 공세인지도 모르게 그냥 엉겹결을 지나가는 거고, 얘가 공세라고 하더라도 이 공세 자체가 결정적으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고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한 공세가 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면서 값이 커지고 그 다음에 사이클도 점점 늘어나는 이런 확실한 우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테크의 진행이고 자원의 확보입니다. 보통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저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원을 얼마만큼이나 확보를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있고, 저그도 역시 프로토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세 타이밍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세가 됐다가 저그가 수세가 됐다가 다시 공세가 되는 이 타이밍에서 필연적으로 저그는 이때 아니면 이때 더블을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스를, 강력한 프로토스의 유닛들을 막기 위해서는 더블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테란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테란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테란에게 상대하려면 적은 절대적으로 더블을 해야 되는 반면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더블을 해야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프로토스의 입장에서도 가스가 부족하고 저그가 더블을 하고 트리플을 성공을 하는 경우에 자신이 하나의 자원만을 가지고는 확보를 해서 저그를 상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게이트 질럿 러시 타이밍, 그 다음에 01업 질럿, 여기서는 사실 더블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묻지마 더블, 백제라 더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더블을 넥서스를 하는 프로토스들이 굉장히 많긴 했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금은 질럿 프로토스가 대놓고 더블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충 이 타이밍에서 프로토스는 더블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토스와 저그는 이를테면 확장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저그는 토스의 1.5배의 자원, 저그는 토스의 1.5배의 자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더블을 처음에 시작하고 간다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2 멀티 확장을 러커 공세기 때, 이때나 혹은 러커 공세기 이때에 더블을 성공을 했으면 제2 멀티 확장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더블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이상
토스의 더블을 막지 않는 이상 본인은 도저히 더 이상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원 상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토스가 더블을 했을 경우 본진했고 밀고 난 다음에 이 상황에서 더블을 했을 경우 혹은 이 상황에서 더블을 했을 경우에는 게이트 숫자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여기서 아칸이나 하이 템플러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 한방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블 넥서스를 성공하고 난 이후에 한방 타임이 나오죠. 이렇게 가게 되면 저그 입장에서 봐서는 본인이 3개의 멀티 정도를 구성을 하고 해처리가 보통 뭐 4개에서 5개 최소한 이 이상이 되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자원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 그 프로토스의 한방 타이밍에 엄청난 병력의 전력상 규모로는 막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토스와 저그의 리플레이를 여러분께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이해를 해보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스와 저그 보실 리플레이는 작년 10월 8일 박용욱 선수와 박경락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대전했었던 경기의 리플레이입니다. 로스트 템플 맵에서 펼쳐지는 두 선수 간의 경기를 리플레이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로스트 템플에서의 경기입니다. 박용욱 선수와 박경락 선수의 프로토스 대 저그의 경기죠. 지금 12시 진영이 박용욱 선수의 진영, 프로토스의 진영이 보이고 있고요. 6시 진영이 저그 박경락 선수의 진영입니다. 로스트 템플은 보통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앞마당이 가스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죠. 가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저거 프로토스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전체 진행을 보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박용욱 선수가 먼저 약 7.5 정도에서 파일런을 건설을 했죠. 빠르게. 그 다음에 9.5에서 10 정도에서 이제 게이트를 짓는 그 빌드로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박용욱 선수는 아주 일반적입니다. 투게이트 질럿 위주의 그런 빌드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경락 선수는 굉장히 그 처음에 드론 정찰을 일찍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버로드를 보내주면서 그 다음에 바로 드론으로 정찰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에서 트윈을 하는 그런 빌드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저글링이 드론 정찰을 가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300이 모여지면서 12 트윈을 앞마당 지역에 합니다. 더블을 하기에는 방어를 하는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로스트 템플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2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12시 지역이라든가 이런 6시 지역에서도 트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6시 지역에서는 더블을 하기도 하는데 박경락 선수는 지금 트윈을 사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쪽으로 지금 해처리를 지었죠. 자, 박용욱 선수가 지금 투게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12드론이 먼저 정찰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지금 정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찰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토스와 저그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와 저그전에서는 정찰을 가는데 특히 저그 같은 경우에도 드론 정찰에 갑니다. 드론 정찰이 상당히 또 초반에 일찍 간다는 것이 주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 정찰과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정찰이 그만큼 또 중요해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찰은 일단 게이트가 하나냐 두 개냐라는 것을 보고 가스를 언제 캐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두 번째 정찰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테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박경락 선수 저그는 스포닝풀과 가스를 채취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더블을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클을 올리기도 하게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보다 더 전략적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라면은 더블을 내려가는 저그들이 많습니다. 프로토스에게 있어서 일단 프로토스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배 이상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박용욱 선수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질럿을 생산을 해놓고 적극적으로 지금 질럿 푸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드코어 질럿러시를 예전에는 굉장히 즐겨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거리가 가깝지 않은 이상은 하드코어 질럿러시를 많이 하는 그런 선수들이 예전처럼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그가 12드론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2회 처리가 됐든 3회 처리가 됐든 방어를 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늘어났고 있고 컨트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드코어만을 가지고는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진영을 한번 보죠. 당연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글링을 생산을 하면서
먼저 그 다음에 더블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처리가 3개가 되죠. 3 해처리로 보다 더 드론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저글링도 많이 생산해서 상대방의 질럿 러시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더블을 해서 해처리 2개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처리 2개를 더블을 하고 나서도 또 본진에 투인을 한다던가 해서 해처리 3개로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안정적으로 상대방을 막거나 확장을 해서 본인이 자원 채취를 하는데, 드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박용욱 선수는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다음에 바로 발업질럿을 만들기 위해서 시타델 아둔을 올렸죠.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럿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첫 번째 투게이트 질럿 러시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았던 간에 일반적인 질럿 테크를 타게 됐었을 경우에는 투게이트 이후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포지를 짓고 공일업을 먼저 해서 공일업 질럿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시타델을 먼저 지어서 발업을 먼저 해주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발업은 공일업보다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를 발업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된다면 공일업보다 상당히 빠른 타이밍 러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런 두 번째 정찰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정찰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저글링 난입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입구를 봉쇄를 해두는 겁니다. 오버로드가 올라와서 당연히 정찰을 할 수가 있죠. 드라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이버네틱 스코어를 이런 경우에는 타이밍 러시이기 때문에 사이버네틱 스코어를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서 드라군을 일단 하나를 생산해 줌으로써 빠르게 그 오버로드를 치우고 발업 러시를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어쨌든 계획은 지금 박용욱 선수의 타이밍 러시, 발업 질럿 러시가 제대로 지금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빠른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급하게 지금 성큼 콜로니로 입구 방어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역시 프로토스나 저그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이 성큼 콜로니를 무시하면서 본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당한 더블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입구를 그래서 가능하면 강력하게 막아둬서 본진 안에는 지금 방어 체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입구에서 지금 항전을, 결사항전을 드론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당히 병력이 많고 발업러시였었기 때문에 지금 박용욱 선수의 프로토스 전력이 지금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공세 타이밍에 투게이트 질럿 러시를 생략을 하고 바로 발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용욱 선수의 공세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고, 프로토스 입장에서, 저그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테크는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러커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로 러커가 지금 막 하나가 변태가 되고 있는데 입구까지 일단 뚫리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타이밍 러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투게이트 진행, 가장 일반적인 12더블을 한 그 토스와 저그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의 그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이 토스와 프로토스와 저그의 대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앞마당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만 대대적인 피해를 입히는 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업질럿 러시에 대해서 잘 방어를 했고 그 이후에 러커가 바로 나오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발업질럿 러시는 생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크 템플러를 같이 연이어서 뽑아냈었던 것은 시타델 아둔을 졌기 때문에 템플러 아카이브, 그 다음에 다크 템플러, 하이 템플러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기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 템플러를 먼저 뽑아서 만약에 이 질럿과 발업 질럿과 드라군들이 러시에 성공했었을 경우에 상대방 기지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노려본 건데, 일단은 입구를 잘 봉쇄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안까지 들어가는 중심 기동을 완벽하게 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업질럿 러시를 하면서 바로 더블을 내려오는 것,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더블을 내려올 수 있고 유리한 상황에서 템플을 올릴 수 있죠. 지금 박용욱 선수 같은 경우 프로토스는 유리한 상황에서 템플러 아케이브 옵저버까지 태클을 올렸고요. 포지에서 공일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더블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러시를 가게 됩니다. 이 러시는 특별히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병력이 별로 많지 않고 러커 타이밍에서 분명히 자신이 수세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푸시한 병력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상대방까지 공략을 해봤었던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는 공세 타이밍은 일단 더블을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에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저그에게 공세 타이밍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그는 공격다운 공격을 지금 해보지 못한 상태이겠죠. 자, 저그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스파이어를 올리는 태클을 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의 확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태클을 올리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지금 저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선택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것은 일단 하이브 태클을 빨리 타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그가 또 하나의 확장을 하지는 못했었고요. 하이브 테크를 지금 빨리 타서 무탈리스크 그리고 무탈리스크를 가디언으로 빨리 옮겨서 여기서 한판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본인이 늦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박경락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이브 테크를 빨리 타서 본인도 타이밍 러쉬를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확장을 먼저 하면서 러커 무탈로 한 번 더 밀 수 있는 타이밍, 무탈 게릴라를 통해서 밀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겠죠. 그것을 일단 생략을 하면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 테크를 빨리 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 테크를 빨리 타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정찰을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찰을 프로토스 박용욱 선수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프로토스의 박용욱 선수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탈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포톤 캐논을 심었고 그 다음에 커세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디언이 나와서 지금 앞마당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 러시라는 것을 본인이 성공을 하게 되면 아주 실적으로 정세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술에도 불구하고 타이밍 러시 자체가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타이밍 러시를 위해 태클을 무리하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서 더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커세어에 의해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그 멀티를 나왔다고 손 치더라도 프로토스의 더블을 제대로 공략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프로토스는 지금 가디언의 습격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또 상대방이 3용의 멀티를 나온 것을 보면서 자신도 미네랄 멀티에 또 3용의 멀티에 확장을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앞마당을 저 가디언을 통해서 완벽하게 공략을 했더니가 아니면은 이것을 못 나오게 하면서 본인이 3용의 멀티를 확보를 했었어야지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여전히 자기도 더블 그리고 상대방도 더블인 상황의 그 자원의 밸런스, 언밸런스를 다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가디언 러시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상황, 현재까지의 상황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요, 프로토스의 입장에서는 앞마당을 내려왔기 때문에 게이트 숫자를 늘릴 수 있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까지 게이트를 늘렸습니다. 보통 본진에서 2게이트 앞마당 내려오고 난 다음에 3개, 4개 늘렸다가 앞마당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6개에서 많으면 지상군 주력이면은 8개까지 게이트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6개까지 늘렸으면은 프로토스로서는 한방 타이밍을 만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적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앞마당과 더블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기본적으로 본진에 있겠고 앞마당에 하나 그리고 미네랄 멀티 그래서 총 4개의 해처리를 갖고 있습니다. 6개의 게이트와 4개의 해처리 그리고 가스는 총 2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멀티 3개 대 3개라는 기본적인 차이는 아무리 프로토스 적의 병력이 하이브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원상의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력상에 있어서 프로토스의 이 종합선물 세트의 이런 여러 가지 유닛 조합들, 강력한 일당백의 조합들에 대한 한방 러시를 적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뭐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프로토스의 엄청난 러시에 의해서 적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경기의 진행은 안정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한방 러시를 성공시키는 프로토스의 승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흐름을 토스와 적의 기본 흐름을 잘 따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역시 있었던 경기입니다. 일단 시수 법칙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저글링 타이밍은 당연히 저그는 요즘에 더블 하면서 이제 그냥 넘긴다고 그랬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저그는 더블 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특히 앞마당이 가스가 있는 멀티였었기 때문에 더블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더 커지게 되죠. 그냥 넘겼습니다. 투게이트 질럿 러시를 하드코어 질럿 러시를 하는 프로토스들이 많습니다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글링 지금 히드라가 아니고 저글링 러커를 이제 빨리 가게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박경락 선수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타이밍에서 01업 질럿 러시 옵저버가 같이 나오면서 러커를 방어하면서 한번 튀어나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타이밍을
앞서서 발업 질럿이 먼저 나왔습니다. 공일업을 하지 않고 발업 질럿이 먼저 나왔습니다. 드라곤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업 질럿이 타이밍 러시를 하다 보니까 러커가 막 나오기 전에 타이밍에서 그 허를 찔렸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좀 데미지를 많이 입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승기를 잡아서 여기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프로토스가 더블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프로토스가 더블을 시도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러커가 나와 있는 타이밍이고 여기에서 해처리가 3개 이상 그리고 더블을 충분히 하고 더블이 돌아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러커나 저글링이 그 공세를 이쪽에서 러커와 저글링이 공세를 한번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에는 상당히 큰 공세를 해서 더블에 대한 엄청난 그 지연을 타격을 시킬 수가 있었을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지 못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더블을 하고 더블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저그가 프로토스에게 더블을 쉽게 할 수 있게 된 특히 제2 가스가 있는 가스 멀티에 대한 더블을 쉽게 할 수 있게 내버려뒀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또 하나의 멀티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해처리 수를 늘려나가면서 자원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 1.5배 이상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자원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한방 타이밍을 이 타이밍에서 한방 타이밍을 이 타이밍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블을 하고 게이트 숫자가 6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한방이 된다. 종합선물 세트가 나온다 그랬죠. 아칸, 발업, 공일업, 질럿, 드라곤,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 한 둘 정도만 섞여지게 되면은 사실 어떠한 조합으로 가더라도 그 해처리와 여기서 나오는 유닛만을 가지고서는 프로토스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프로토스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박하게 여기서 안정적으로 더블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더블을 방어를 못하니까는 하이브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러커와 무탈의 러시 타이밍을 죽이면서 하이브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 하이브는 반드시 성공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정찰이 돼서 들켰기 때문에 한방 타임을 그대로 당하게 되면서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토스 더블에 대해서 특히 투가스일 경우에 강력한 지연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었었고 더블 후에 가디언 하이브는 마지막 기회, 한 방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었으나 급격하게 가디언이 괴멸될 수밖에 없는 방어체제를 미리 만들게 해줬었던 바로 정찰을 허용했었던 점, 이 두 개가 가장 결정적인 전체 진행 상황에서의 타점이고 그 경기의 승패를 가로지는 기로였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만큼 타이밍 러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찰,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정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저그와 프로토스의 그 변화무쌍한 경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토스와 저그에 대해서 워낙 아주 변화무쌍한 전략 전술들이 많기 때문에 변칙 전술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유닛 상성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완전 정복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